레오파드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나토 전차의 표준은 언제나 우리가 정해왔습니다. 전 세계가 독일의 기술력을 따랐고 우리는 그 전차가 영원히 우위를 지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착각이었습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속도, 그리고 신뢰, 모든 면에서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한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2 전차는 단순한 신형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구조였습니다. 빠른 납기, 일관된 생산 라인, 완전한 체계 통합이라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기본을 한국은 차분히 정확히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게 된 그날의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프리드리히 슈타이너입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위치한 방산 전문 기업 라인메탈 협력사에서 통신체계 개발을 담당해온 기술자입니다. 올해로 정확히 21년째입니다. 전차가 움직이면서도 무사히 명령을 주고받고 복잡한 상황에서 지휘체계가 유지되도록 돕는 게 저의 임무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전차의 외형이나 포신만 주목하지만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통신과 소프트웨어 시스템이야말로 현대 전차의 심장입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어야만 했습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레오파드 전차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방산 기술력을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중동과 남미까지 독일제 전차를 보유한 나라들이 즐비합니다. 저 역시 그런 기술 강국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늘 자랑스러웠고 주변에서도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냉전 시절 구축된 나토의 무기 공급 체계 속에서 독일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독일제 무기는 곧 표준이었고 나토 국가들은 우리 기술에 의존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질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뒤셀도르프 인근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진과 함께 일한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독일이 개발한 레오파드 시리즈의 발전사가 연대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전 세계 도입 국가들을 표시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볼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물론이고 터키, 그리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까지 독일 전차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늘 독일 기술의 우수성이 화제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레오파드 투어 7은 세계 최강의 전차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직 우리 기술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들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는 통신체계 분야에서는 독일의 기술력이 독보적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복합적인 상황 판단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우리만이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방산업체들이 우리 기술을 라이선스로 도입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술력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독일 기술자의 눈에 한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가성비로 승부하는 조립형 수출국 정도로 보였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는 신흥국 정도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마치 중국이 저가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전자제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도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방산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방산업은 단순히 기계를 조립하는 제조업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실전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스템은 절대 채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검증된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점심시간이면 종종 아시아 국가들의 방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비웃음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뭘 하겠어? 독창적인 건 없어라는 말이 흔했습니다. 우리 부품 가져다가 조립만 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일반적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식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삼성이 반도체 잘 만든다고 해서
전차도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라는 식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전자제품과 방산업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안일함과 오만함 속에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곧 독일 방산업계 전체를 뒤흔들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폴란드에서부터였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2022년 7월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대한민국과 체결한 대규모 방위산업 계약 소식이 독일 전역에 퍼졌을 때 저는 모니터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K2 전차 1000대 이상,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포함한 수조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상대국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 방산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과거부터 레오파드2 시리즈를 운용해온 대표적인 고객이었습니다. 독일제 무기와 훈련체계, 부품 공급망까지 완전히 구축돼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 체계를 포기하고 한국 무기를 드리겠다는 것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변화였습니다. 회사 내부 회의는 바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우리가 뭘 놓친 거지? 라는 질문이 회의실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성능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거야? 라는 의구심도 터져나왔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명확히 말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독일이 밀렸다는 상징적 선언처럼 들렸으니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계약 규모였습니다. 1차 계약만 해도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였습니다. 후속 계약까지 포함하면 전차만 1000대가 넘는 물량이었습니다. 이는 단일 계약으로는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동안 독일이 몇 년에 걸쳐 소량씩 수출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계약 총액은 4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건 폴란드 측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빠르게 납품되고 성능이 우수하며 생산 라인이 유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독일은 느리고 복잡하며 지나치게 비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날린 비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쉽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지적에는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오파드 전차의 경우 주문부터 납품까지 보통 3, 4년이 걸렸습니다. 복잡한 하청 구조와 각국의 승인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신형 레오파드의 경우 대당 1,500만 유로가 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K2 전차는 달랐습니다.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납품 일정이 2년 이내였습니다. 가격도 독일제보다 30-40%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 현지에서 일부 조립이 가능하다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이는 기술 이전과 고용 창출을 원하는 폴란드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성능 평가였습니다. 폴란드군이 실시한 비교 테스트에서 K2 전차가 레오파드 EH7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특히 기동성과 사격 정확도, 그리고 전자전 대응 능력에서 한국 전차가 앞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자위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발언도 신경 쓰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했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들이 하나하나 분석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가 상당했습니다. 폴란드에서 K2PL이라는 개량형을 현지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십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한국 측은 교육훈련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승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비 기술자들에게도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패키지는 독일이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노르웨이도 K2 전차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계약이 아니라 유럽 방산 시장 전체의 판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1년간 쌓아온 모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넘어선 것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한 것일까? 도대체 한국 무기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저를 한국이라는 나라로 이끌게 됩니다. 저는 곧바로 관련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표면상 사양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보여주기용 수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오랜 업계 경험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반사적 불신이었습니다. 사무실 안팎에서는 분위기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한국도 이제 꽤 따라왔어라며 차분히 분석하려 했지만 다수는 여전히 한국을 무시하는 쪽이었습니다. 한국은 완제품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독일제 파워팩 달아서 생색내는 거지라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무슨 전차를 제대로 만든다는 거야라는 비웃음 섞인 말들이 회의실을 떠돌았습니다. 특히 베테랑 엔지니어들의 반응은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 기술을 배워가던 나라였어. 갑자기 우릴 뛰어넘었다고? 삼성이 메모리 잘 만든다고 해서 전차도 잘 만드는 건 아니지. 이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정치적 거래일 뿐이야. 실제 성능은 우리가 더 뛰어나라고 단정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부지런하고 빠르게 따라오는 나라였지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전차 생산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 아닙니다. 포탑, 사격 통제 시스템, 기동력, 정비성과 소프트웨어 통합까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독일이 그걸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라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밝힌 K2의 도입 이유를 보면 단순히 싸서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산 능력, 납기 일정, 그리고 체계 통합 능력이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가장 예민한 분야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각 시스템을 각국 업체에 나눠 하청주고 하청의 하청이 거미줄처럼 얽힌 구조 안에서 납기 지연과 가격 상승을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K2 전차의 국산화율이 90%를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엔진부터 변속기, 사격 통제 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한국에서 자체 생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독일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 나라의 부품을 조합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구조였으니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파워팩 자립화 소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분명히 독일제 MTU 엔진을 사용했던 한국이 이제는 자체 개발한 1500마력 파워팩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엔진이 MTU 엔진과 동급의 성능을 보인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전차의 심장부까지 완전히 자립한 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생산체계였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연간 200대 이상의 K2 전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독일의 레오파드 생산 능력은 연간 50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량의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고 독일은 여전히 소량 맞춤 생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모든 체계를 자체 통합하고 있다는 말은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단순한 추월이 아니라 게임의 룰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이라는 한 회사에서 설계부터 생산, 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분산된 생산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한국 방산업체들의 현황을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한화시스템, LI지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업체들이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들 업체 간의 협력 체계였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됐고 총 1,700여 대가 생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PGH-2000보다 더 많이 팔린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K9의 경우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과 높은 연사율로 독일제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독일이 보유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게다가 발사 후 즉시 진지를 이탈할 수 있는 기동성까지 갖췄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방산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모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변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제 자존심을 걸고 직접 마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창원이라는 도시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이야 현대적인 도시일 거라 예상했지만 지방산업도시는 그저 조용하고 낙후된 공단지대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도착하자마자 무너졌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공장 단지는 철저히 정돈돼 있었으며 무엇보다 방산 생산단지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먼지 날리는 창고나 철제 구조물 속 조립 현장을 생각했는데 K2 전차 생산 라인은 마치 항공기 제작소처럼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공정별 자동화 설비, 통합 제어 시스템, 품질 관리 프로토콜까지 독일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준의 생산 효율과 기술 밀도가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만든 거라고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장 기술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라인은 연간 200대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K2PL에 들어가는 최신 능동 방어 장치와 통신 체계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기본형을 만든 뒤 일부는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되지만 핵심 부품과 기술은 모두 한국 본사에서 공급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레오파드를 한 달에 4대씩 만들고 있습니다. 부품이 지연되면 라인 전체가 멈추고 제하청에 또 제하청을 붙여야만 간신히 굴러갑니다. 반면 한국은 단일 라인에서 통합 생산이 가능하고 유럽 수출을 위한 핵심 부품조차 한국에서 직접 공급한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생산 라인의 디지털화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품질 관리는 AI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상당 부분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파워팩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1500마력의 출력을 내는 이 엔진은 독일의 MTU 엔진과 동급의 성능을 보이면서도 연비는 더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독일 기술 없이도 이런 엔진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변속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단 자동 변속기로 기존 독일제보다 변속 성능이 뛰어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핵심 기술까지 자립했다니라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 생산 라인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열 영상 조준경, 레이저 거리 측정기, 탄도 컴퓨터가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요? 제 질문에 현장 엔지니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독일 기술을 참고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일부 성능은 독일제보다 우수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국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여전히 각 부품별로 다른 업체에 의존하는 분산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면서 또 한 가지 놀란 점은 직원들의 연령대였습니다. 대부분이 30, 40대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신 기술에 능숙했고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반면 독일의 방산업계는 평균 연령이 50대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대 차이도 기술 발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부품에 QR코드가 부착되어 추적 관리되고 있었고 불량률은 0.1%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 기준으로도 매우 우수한 수준이군요라고 말하니 안내해주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독일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시하던 한국이 이미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단계로 올라서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원에서의 이틀째, 저는 기술 브리핑을 위해 K2 개발 실무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30이 간 넘었을 법한 한국인 엔지니어가 능동방어 시스템과 사격 통제 장치,
전차 내 통신 구조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낸 기술을 조용히 설명했고 질문에는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상훈이라는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K2PL의 능동방어 시스템 KAPS에 대해 설명하면서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의 융합 기술, 요격 미사일의 반응 속도, 그리고 다중 위협 동시 대응 능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존 독일의 트로피 시스템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라는 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독일 시스템은 분명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저희 KAPS는 한국 실정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고 특히 도심 교전 상황에서의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조 비용과 유지 보수 편의성 면에서도 개선된 점들이 많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던진 의도적인 반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엔진과 파워팩도 자립화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독일제를 썼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발한 국산 파워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 문제도 해결됐고 K2PL 버전에는 업그레이드된 엔진이 탑재됩니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부심을 갖던 동력 계통, 그 중에서도 파워팩은 전차의 심장입니다. 그걸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다고? 그리고 그게 실전 배치에 사용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DV27K 엔진은 1500마력 출력으로 기존 MTU 엔진과 동급입니다. 하지만 연비는 15% 개선되었고 소음도 3dB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정비 주기가 기존 5000km에서 7500km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모습에서 저는 그들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인 박민수 팀장은 사격 통제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KFCS는 독일의 EMES15를 기반으로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특히 다표적 동시 교전 능력과 네트워크 기반 협동 교전 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통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수의 목표물이 동시에 표시되고 각각에 대한 우선순위와 교전 계획이 실시간으로 수립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일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는 기능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독일 기술을 넘어선 것 같다고요. 기술자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이제 대부분의 무기 체계에서 통합 설계와 생산, 유지 보수까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각각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합 가능하게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는 K2 전차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서브 시스템이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진 상태, 사격 통제, 통신, 능동 방어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이런 통합 구조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조립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설계국, 통합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키드 마틴이나 사부에게 외주를 주던 체계, 통합의 영역을 한국은 자국에서 스스로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개발 속도였습니다. K2PL 개발에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라는 질문에 김연구원은 18개월이라고 답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소소한 개량에도 3, 4년이 걸리는 게 보통인데 한국은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춘 완전한 개량형을 18개월 만에 완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박 팀장이 답했습니다. 모든 설계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요 부품업체들이 모두 국내에 있어서 신속한 협의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방산업의 진정한 경쟁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설계, 생산, 시험, 개량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폴란드가 왜 그들을 선택했는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빠른 납기,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완성된 시스템을 갖춘 선도 국가로서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독일 기술자로서 깊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더 이상 선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저는 다시 레오파드 생산 협력업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익숙한 공간인데 이상하게도 어딘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면에 붙은 생산 계획표, 지연된 부품 목록, 스페인과 체코, 이탈리아 등지에 퍼진 하청업체들의 일정 조정서까지 그 어느 하나도 확정된 게 없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생산 라인을 본 후였기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산팀에서 보고한 내용은 더욱 우울했습니다. 현재 A8 라인 기준으로 월 4대 생산 가능, 정비 및 사격 통제 개통 부품은 도착 지연 중, 차후 업그레이드형은 빠르면 2029년부터 양산 시작 예상. 2029년이면 한국은 이미 연간 200대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췄고 그 일부는 벌써 유럽에서 조립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벌써 1차 납품분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아직 샘플 테스트 중입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부품 조달의 복잡성이었습니다. 레오파드 2A8의 경우 주요 부품만 해도 12개국에서 조달해야 했습니다. 엔진은 독일 MTU, 변속기는 프랑스 RENK, 사격 통제 시스템은 네덜란드 탈레스, 장갑재는 영국 등 각각 다른 나라의 업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추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체코의 포탑 제작업체에서 파업이 발생해 3개월간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탈리아 업체의 품질 문제로 납품된 부품을 전량 반품해야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납기는 계속 지연되고 비용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냉전이 끝나자 대부분의 생산 라인을 철수했습니다.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고 전쟁은 다시 우리 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리는 너무 느려졌고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생산 기술자들은 은퇴했고 생산 라인은 해체되었으며 기술 노하우는 분산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전쟁 위협에 대비하며 라인을 유지했고 개선했고 통합했습니다.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방산 기술 발전의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준비된 시스템으로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끽하며 방심하고 있을 때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가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레오파드 A8, 한 대당 단가가 1,800만 유로, 반면 K2는 교육, 운송, 업그레이드 옵션까지 포함해도 1,200만 유로 선입니다. 기본형은 800만 유로대입니다. 게다가 납기도 빠르고 부품은 단일 창원 공장에서 일괄 공급되니 비용과 시간에서 한국이 압승인 구조였습니다. 기술적 성능 면에서도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의 경우 한국의 KAPS가 독일의 APS보다 반응 속도와 요격 성공률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의 정확도나 다표적 동시 교전 능력에서도 K2가 레오파드를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쯤 되자 회의실 내부에도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독일 방산업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더욱 절망적이었던 건 앞으로의 전망이었습니다.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인 MGCS는 프랑스와의 이견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개발 일정도 불투명하고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K3 전차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동료 몇 명과 함께 맥주 한 잔을 하러 갔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를 넘어선 걸까?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뒤처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부정할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21년간 쌓아온 독일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출장을 갔습니다. 현지에 새로 설립된 K2 조립기지의 인프라와 폴란드군의 운용 방식이 기존 나토 시스템과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내심으로는 한국 시스템의 한계를 찾아보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독일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었으니까요. 도착하자마자 놀란 건 시설 규모보다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폴란드군 장교들,
기술자들, 행정 담당자들 그들 모두가 한국과의 협력에 확신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를 마침내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조립은 우리가 하지만 부품과 체계는 전부 한국 본사에서 들어옵니다. K2PL은 그냥 전차가 아닙니다. 우리를 유럽 방산 중심지로 바꿔줄 플랫폼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내 K방산 전초기지라는 자긍심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너무나도 정교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조립이 이뤄지지만 K2의 심장인 엔진, 사격 통제 시스템, 통신 계열, 능동 방어 장치는 모두 한국 창원에서 수입됩니다. 그리고 그 부품에는 설계 권한, 로열티, 기술 인증권이 따라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 이전의 범위였습니다.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돌아와 현지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개량 작업도 폴란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수준의 기술 개방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생산비와 속도를 얻고 한국은 설계와 주도권, 그리고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라 구조 수출이다.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산 시스템 전체를 유럽에 이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 기술자 야누시 코발스키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그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독일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필요했고 실전 배치가 가능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요구를 정확히 이해했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독일은 항상 기다려라. 시간이 필요하다. 승인 절차가 복잡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8개월 만에 우리 요구사항에 맞는 K2PL을 개발해서 보여줬고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우리는 변명만 늘어났던 겁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통합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판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정비 지원, 업그레이드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폴란드 승무원들은 한국에서 3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았고 정비 기술자들도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교육까지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전차만 팔았지만 한국은 솔루션을 팔았습니다라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품 중심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었고 고객의 진정한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발칸 일부 국가까지 K2 중심의 연계 협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도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한국은 유럽 방산 질서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공동 정비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에스토니아의 사례였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폴란드와 공동으로 정비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표준화된 부품과 정비 매뉴얼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효과는 독일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노르웨이도 K2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독일 무기의 충성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토 표준에 맞는 개량형 K2NO 개발도 논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편의 한가운데서 독일은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 방산의 중심이었던 독일이 이제는 한국의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역할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독일 업체들이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바르샤바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가에서 폴란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유럽의 방산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폴란드 출장에서 돌아온 후 독일 방산 기술진 내부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예상대로 한국 시스템에 대한 평가 자료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모든 시선이 제 노트북 화면에 쏠려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선배 엔지니어들과 임원진들이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떤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폴란드는 조립을 하지만 한국은 설계를 하고 부품을 공급하고 기준을 제공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체계는 단순한 하청이 아닙니다. K방산은 제품이 아니라 구조 전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누군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안일했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수많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저 역시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되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놓친 걸까? 베르너 슈미트 부사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뒤처진 것 같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생산 속도입니다. 한국은 연간 200대 생산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50대가 한계입니다. 둘째, 통합 설계 능력입니다. 한국은 모든 시스템을 처음부터 통합하여 설계하지만 우리는 각국의 기존 부품을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의사결정 속도입니다. 한국은 18개월 만에 K2PL을 개발했지만 우리 MGCS 프로젝트는 5년째 표류 중입니다. 기술 이사인 한스 밀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여전히 우리가 우수하지 않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폴란드군 테스트 결과 K2가 레오파드 EH1보다 사격 정확도와 기동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의 반응 속도는 우리보다 30% 빠릅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인 클라우스 바그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명성에 안주했고 하청의 거미줄 속에서 속도를 잃었으며 가격과 납기 효율이라는 당연한 원칙조차 포기한 채 정치적 로비와 전통적 네트워크에만 기대고 있었습니다. 레오파드의 명성만으로 고객들이 계속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더욱 뼈아픈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마케팅 이사인 유르겐 코우가 말했습니다.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빠른 납품, 합리적 가격,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 시장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개발 일정을 지켜내고 끊임없이 최적화를 시도하며 단일 생산 라인에서 연 2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으로 세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혁신 속도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K1 전차에서 시작해서 K1A1, K2, K2PL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각 세대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레오파드2의 기본 설계를 30년 넘게 우려먹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GDP의 2.5%를 국방 R&D에 투자하고 있지만 독일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R&D는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몇 개의 핵심 업체가 체계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반면 독일은 여러 업체에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가 부족했습니다. 인력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독일 방산업계의 평균 연령은 50세를 넘었지만 한국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경험은 풍부하지만 변화에 대한 저항이 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프로젝터 화면을 바라보며 한국 창원에서 보았던 그 생산 라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최신 설비로 가득한 공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분위기가 기억났습니다. 지금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K2PL을 유럽 전차의 새로운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고 한국은 앉아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기술 사용료와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산업 승리의 정의 자체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겸허하게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몇 주 뒤 독일 연방방산기술연구소에서 주최한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전차 체계의 국제기술 협력 방향이었고 그 자리에는 독일뿐 아니라 네덜란드, 체코, 핀란드, 스웨덴 등 여러 유럽 국가의 기술자와 군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총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저는 한국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놀라웠던 건 발제 세션의 절반이 K2PL과 한국, 폴란드 모델에 대한 분석으로 채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한국 현장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패널 토론에 초대되기까지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 한국 방산 모델의 유럽 적용 가능성, K방산의 생태계 분석, 아시아 방산 기술의 유럽 진출 사례와 같은 세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조립이 아닌 설계와 체계 통합의 국가입니다.
단일 생산 라인에서 200대를 뽑아낼 수 있고 핵심 부품을 해외 조립 라인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를 갖췄습니다. 무기 자체가 아닌 공급 체계의 모델로 유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몇몇 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대표 베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독일의 지연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공급이 빠르고 유지 보수가 효율적인 체계가 더 이상 옵션이 아닙니다. 한국 모델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 참석자들이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코의 국방연구소장 노바크도 거들었습니다. 체코군도 K2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공동정비체계 구축도 논의 중입니다. 더 이상 각국이 따로 놀 시대가 아닙니다.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독일 무기의 주요 고객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국방부 기술고문 유하 코스키네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핀란드는 K9 썬더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부터 48문을 도입할 예정이고 노르웨이와 공동 운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유럽까지 한국 무기가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스웨덴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사부의 수석 엔지니어는 한국 업체와의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의 강자 중 하나인 사부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협력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독일 방산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어려웠던 외국 시스템 도입 논의가 점점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라인메탈의 한 임원은 비공식 자리에서 한국 엔진 기술 도입을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서는 한국 엔진과의 비교 자료, 통합 프로세스 재정립 방안 같은 제목의 내부 문서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회의에서는 우리도 한국 모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주요 방산업체 중 한 업체가 한국 현대로템과 기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상호 기술 교류라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독일이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프랑스의 넥스터까지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앞다투어 한국과 손을 잡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아시아의 모방업체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는 배워야 할 혁신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독일 기술자들이 한국의 부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고객들은 더 이상 독일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를 최우선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덴마크도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심지어 영국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점점 더 한국이라는 이름 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며 기술도 전략도 신뢰도 이제는 한국이 가진 시대라는 것을 차분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지도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최고라고 믿었고 그래서 변화도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자부심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약속으로 실행력으로 그리고 신뢰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21년간 쌓아온 독일 기술자로서의 모든 편견과 오만함이 한국의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기술자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언론을 앞세우지도 거창한 포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하나 말한 기한 안에 납품했고 성능은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이었으며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지켜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KAPS 시스템을 설명할 때의 차분한 자신감, 사격 통제 시스템을 시연할 때의 정확한 데이터, 그 모든 것이 진짜 실력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었습니다. 그 속엔 분명 수많은 기술자들의 고된 땀과 밤을 새운 개발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해낸다는 묵묵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본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절망적인 독일 방산업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의지였고 국민의 자존심이었으며 세계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낸 한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분단이라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켜온 한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그 무기들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끽하며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생존을 위해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럽은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한국 무기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독일제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더 우수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로 무장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LI진엑스원 같은 업체들이 만들어낸 생태계는 독일이 잃어버린 통합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시험, 수출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는 것이 독일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에게서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을 수 있고 한국의 통합 시스템에서 미래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배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독일 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인메탈을 비롯한 주요 업체들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젊은 엔지니어들을 한국에 파견해서 연수를 받게 하는 프로그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업의 성공 비결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 의식입니다. 자주 국방이라는 확고한 목표 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투자입니다. 단기적 수익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R&D에 투자했습니다. 셋째, 통합 시스템입니다. 분산된 구조가 아니라 통합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행력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내는 능력이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18개월 만에 K2PL을 개발해낸 것,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실행력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인도는 K2 전차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태국, 필리핀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조용히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큰 소리치지 않고 과장하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이 아닌 결과로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독일 기술자로서 21년을 보낸 저에게 한국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겸손함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들로부터 계속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